하면서 그래서 오늘 4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4강은 우리가 문학 토론을 기본으로 해요. 3강 때는 뭐 했죠? 주제. 그쵸. 주제 했잖아요. 주제에서 우리 되게 깊은 이야기 나눴죠. 여기서는 문학이란 작품이 더 매개가 돼서 이제 우리 여러분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을 읽어보고 또 문학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소설, 희곡이나 시보다는 소설의 비중이 높으니까 소설의 3요소 간단히 알아보고 또 문학을 읽는 이유와 많은 분들이 독서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이제 문학과 이제 심리 상담과 그 다음 단계 치료라고 봤을 때 그 부분까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학 토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건 반응 중심 문학 교육이란 이론이고 이게 요즘 트렌드적으로 가장 핫하기도 해요. 그래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거래와 독자의 반응을 중시한다. 요즘은 되게 흔한 말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땐 되게 많은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과 이 독자, 작가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작가가 A라고 말해도 독자가 모두 A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독자 안에 B나 C가 있는데 작가와 A가 겹쳐서 A, B가 되고 A, C가 되고 A, D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는 너 그렇게 이해를 못해 라고 했다면 지금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구나로 그래서 되게 멋있는 말로는 오독이 뭐죠? 우리가 오독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거를 오독이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멋있게 포장해서 창조적인 오독이란 말을 써요. 내 마음대로 이해한 건데 그게 또 다른 의미를 창조해서 오히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박은현 씨 같이 이렇게 약간 인문학 선구자로 되게 책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셨던 분 때문에 더 이게 확장된 의미이기도 한데 그분은 전공자는 아니고 사실 광고 만드는 사람으로서 자기 나름으로 계속 고전을 이해하고 그거를 글로 쓰고 막 했는데 그게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어요. 정말 무슨 그 전공 교수가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나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자기 일에 잘 적용을 하고 자기 생활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문학 오늘과 우리가 다룰 거에서도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 독자의 반응을 더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평론 비평의 흐름에서도 과거에 되게 작가의 권위와 작가 중심적인 거에서 배경 또 되게 형식에서 이런 내용보다 이 방법 같은 거에 대한 해체,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독자의 반응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문학 토론 할 거에서도 서로가 다 다른 소리를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거를 여러분이 토론을 진짜 진행할 때도 그 사람이 틀렸다, 그 사람이 못 알아먹었다라고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강의식으로 들어가고 설명식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배척하고 당신은 그렇게 이해하셨군요. 그 실제로 우리가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인물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나랑 너랑 헷갈리거나 A가 그런 짓을 했는데 B가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오해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정신 놓고 있다가 놓친 거라면 두 번째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내 이미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인지적으로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했을 거야. 그 사람은 또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의도적인 반응의 중심. 그렇게 해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오독인데 그걸 역으로 이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과거가 있어서 이 캐릭터를 이렇게 이해했구나 라는 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장 많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심리 상담하거나 치료할 때 당신은 잘못 받아들였어요.
고치세요가 아니라 왜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가면 과거에 트라우마가 나오고 상처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고쳐준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독자의 반응을 중시한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목표는 감상 능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되게 김영하 작가가 강의때 멋있는 말로는 감성 근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느끼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화낼 수 있는 것도 근육이 단련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 읽고 눈물을 한 번도 흘린 적이 없다. 영화 보고 한 번도 운 적이 없다. 뭐 한 번도 엄청나게 시원하게 웃은 적이 없다. 가끔씩 보면은 막 캡처 사진 보면 다 웃고 있는데 되게 포커페이스를 막 정적하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캡처해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근육처럼 습관이 되고 운동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책 읽고 눈물 흘리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제 친구도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왜 울어? 책 읽고 어떻게 울어라고 다시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도 나의 감상 근육과 능력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감상 능력을 키우는 걸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 반응을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감정 대리 사회라는 사회학적 용어가 생길 정도로 내가 어떻게 느낄지를 내가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지? 기사를 보면은 댓글을 먼저 본대요. 댓글 보고 뭐 평점을 보고 아 이게 이런 흐름이야?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흐름에 따라가는 식으로 내 감정을 내가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대리인의 관점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내 반응을 생성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고 그래서 중요한 건 사회자가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말을 안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특히 막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막 엄청 좋아요. 막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하면 나는 별론데 너무 극찬하니까 하면 그런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내도 저 좋았어요 하다가 분위기가 풀어지면 마지막에 평점 줘보세요라고 하면 지금 막 1점이래요. 그래서 좋다고 하시지 않았을 때 근데 너무 앞에서 극찬하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라고 뒤에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아까 토론 토의 우리가 초반에 했던 수다의 관점 3개를 골고루 봤을 때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서적인 교감이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평가나 해석이나 지식 이런 거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신짜오도 배경이 어디죠? 독일. 그렇죠. 독일 갔다 온 사람이랑 모임 한번 해봤는데 자꾸 독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굳이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독일이랑 막 베트남이랑 이런 걸 막 설명해주면 역사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여기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 왜냐면 사실 거기도 전쟁에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끄집어내면 끄집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자제해달라 그런 컨트롤 하는 것 자체가 내 기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라고 했을 때 이런 반응 중심 문화를 할 때는 정서적인 교감이 더 중요시하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 이야기를 여기서 묵혀두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꺼내놓고 다른 사람의 감상과에 섞여서 이제 좀 더 공적인 감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그래서 이런 아까 임정님이 제멋대로라고 했는데 나를 중심으로 미드 읽기가 제 책인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만 중심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고 그걸 이제 여기서 토론 이야기에서 같이 이제 계속 유연하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만 중심, 유아독존처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경계하는 입장에서 사적으로 충만히 느끼고 그리고 그걸 공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드러내지 않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토론으로 확장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 전에 것까지 했을 때 인상 깊었던 질문 몇 개를 보는 거예요. 정말 배경으로 보셔서 막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어떤 의미
이렇게 쓰였을까? 그리고는 왜 투이는 주인공 우드스탁이라고 있을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작품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궁금해 하신 거,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독자 입장에서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그리고 결국 가족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서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떤 노력을 해봤었나. 여러분 또 모욕하게 달랐어요. 이번 또 질문들은 막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거에 더 약간 더 미시적으로 접근했는데, 여기서 좀 더 관계로 들어갔던 이 질문을 누가 우리 전 기수들이 쌓인 것 중에 잘 그런 거.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데이터예요. 이것도 얘기했었던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괜찮네라고 하면 여러분이 또 만드시면 되죠. 그렇죠. 그때 뽑힌 거에 따라 다른데, 지금 민정님이 계속 막 갑을 막 꽂힌 거는 내가 자신에 꽂힌 거고, 이분들은 항상 자존감에 꽂힌 것처럼. 그렇죠. 파열이 다 마지막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골고루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서 골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그리고 소설의 3요소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소설은 문체 구성 주제를 크게 소설의 3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문체의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 막 필사하고 막 낭독하고 이런 분들 좋은데, 그런 것들 자체, 특히 아까 뭐 송구 씻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약간의 캘리그라피만 배우면 정말 많은 활동을, 책 독후 활동 혼자서 잘하세요. 글 쓰는 거는 개인적인 활동이 많으니까 나는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고, 이제 구성면에서는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을 구성한 3요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서 인물을 되게 중심적으로 보고 작품을 기억할 때 주인공 이름 바로바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좀 더 인물에 더 포커싱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인물에 꽂히는 스타일이거든요. 인물에 막 누구 말하면 와타나베, 토마시, 이러면 저는 주인공 이름이 막 바로바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주인공 누구였지? 근데 그때 배경이나 전체적인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건이나 배경을 꽂히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작품 내에서 할 때도 인물이냐 사건이냐 배경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들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말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가는 것 중에 하나. 작가가 뭐라고 말했을까? 작가가 이걸 왜 썼을까? 라는 그 주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주제를 이해하는 것과 주제를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작가는 이런 의도로 쓴 것 같아. 그게 우리가 한마디예요. 작가는 이런 의도로 쓴 것 같아. 근데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두 마디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말을 바꾼다거나, 이제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느낌의 소설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이 비교해서 보는 식으로 주제를 다각도로 보는 활동, 그리고 이야기, 뒷이야기, 아까 우리 정홍님이 약간 떡밥만 많이 뿌리고 단편적인 것만 나오고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많이 하는 활동으로 이제 뒷이야기를 쓰는 건데, 사실 애들이 이런 거 더 많이 해요. 학생들도 이런 거 많이 하고 그게 창의적인 활동인데 어른들어서 굳이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요즘 덕후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해리포터 덕후가 가장 유명해요. 해리포터 이야기 뒷이야기 너무 궁금하니까 이 사람들 막 써는 거예요, 서로 팬피까지. 그래서 한해 홈페이지 만들어서 해리포터 전 이야기도 막 만들어내고 이후의 이야기도 막 만들어내는데, 해리포터 작가도 오히려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퍼뜨려내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10대들 사이에서는 어떤 뭐 연예인이나 몇 가지 요소를 가져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창조하기도 해요. 그런 식의 활동을 많이 하는데, 주제를 고정된 걸로 보지 않고 그 받아들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래서 이 쪽에서 보면 그때그때 또 다양한 활동들이 또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재화하거나 어떤 프로그램화 할 때는 골고루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후 활동지 같은 것도 이제 끝나고 공유를 또 해드릴게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학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굳이 시나 소설로 한정을 할게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시나 소설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다, 아니면
그냥 내가 읽는 이유가 딱히 없다. 이유가 없는 것도 이유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문학을 접하는 이유. 문학 싫어요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독서의 문학은 일부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인간에 대한 통찰. 그래서 인문학의 포함 기초적으로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철학, 역사로 기본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면 아까 말씀하신 되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인물이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 삶을 대신 사람 보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보는 그러면서 뭔가 통찰력을 얻는 그런 과정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은 이제 김영하와 같은 그런 소설가들이 이제 자주 말을 했는데 소설이나 책에 어떤 길이나 답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소설이 있으니까 읽는 거다. 자기 소설을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거다. 누군가 교화시키거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 딱히 없다라는 식의 예술가적 관점에서 약간 문학의 쓸모라고 했을 때 문학의 무용함, 쓸모없음이 쓸모다. 요즘 맨날 다 이런 효용성과 실용적인 것들을 원하는 세계에서 이런 문학과 이런 예술은 오히려 쓸모없는 것들이 그 가치를 바란다는 멋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말도 이제 많은 스프리트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냥 읽는다라는 것도 하고 안 읽는 사람 중에 이유는 어차피 가짜잖아. 그렇게 말하자면 어차피 가짜인데 뭐하러 읽어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짜든 뭐든 그 있으니까 읽는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심리적 요소로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에 포커싱이 많이 돼요. 이거는 소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장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요즘은 사실 조금 더 슬픈 결말이 많이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끝으로 가면 결국은 성장하는 이야기가 많이 조금씩 이제 다듬어져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을 이제 확보한다 이런 거 있었고 또 소설을 그냥 재밌어서 이야기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전래동화부터 이야기를 많이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판타지던 스릴러던 조금은 자극적인 추리소설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그냥 재미로 이제 소모하는 요즘 웹소설이라는 장르가 또 뜨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통찰 이런 걸 얻기보다는 약간은 스낵컬처처럼 재밌게 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문화 코드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분들이 이제 노력해서 하는 게 문학치유 관점에서 자존감을 그냥 키워주는 거에 좀 앞단계죠. 좀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아까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거에서 조금 더 그러면 그걸 좀 더 작품이나 이런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치료의 방법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많기도 해요. 요즘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사회고 현대인의 항상 우울증부터 해서 그런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많이 위협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국문학과나 이런 데서도 다른 심리학과랑 콜라보 해가지고 연계 전공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간단히 한번 더 깊이 있게 볼게요. 독서 치료는 심리적 성장 및 심리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독서 관련 행위다라고 되게 넓은 개념인데 원래 미술 치료고 예술 치료, 음악 치료 같이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치료는 치료인데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독서를 쓰는 경우였다면 여기서 좀 더 그 영역이 확장돼가지고 독서 치료 학회 이런 식으로 좀 더 학문을 세분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또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도 있고 왜냐면 치료라는 개념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심리나 이걸 접근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냥 독서로 상담하고 지도하는 걸 넘어서 한 번 더 단계를 들어간다는 건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경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료의 깊은 개념이 아니더라도 독서 상담까지만으로 가도 치료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한테 왕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어떤 책을 권해주고 몇 가지 질문으로 치유해주는 거 이 정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이 작품은 엄마가 되게 막
약간의 과한 욕심이 있는 분이고 아이가 좀 못 쫓아가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는 그런 상황을 다룬 동화인데 사실 학구열이 되게 많은 그런 부모님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책을 주고 이제 또 엄마와 아이의 갈등이 심할 때 엄마한테 오히려 주고 이러면 엄마는 내가 좀 더 기다려 줘야겠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접한 하나의 계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실의 시대는 가장 기본 내용에서 스토리 전개 중에 하나가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 내 삶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다양한 인연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그 친구를 이제 놓고 가는 개념인데 그래서 주변에 큰 이제 상실감 느끼는 사람한테 추천해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어느 걸 보냐는 또 달라요. 내가 의도해서 이 책을 줬는데 이 책에는 200페이지 이상의 많은 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디에 꽂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막 이별의 상실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 친구한테 책을 한번 추천해줬는데 수많은 인연을 만나면서 이제 중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저는 사는 거를 생각해서 했는데 뭐야 결국 죽잖아 이런 한마디 들죠. 내 의도가 이제 고스란히 전해지기가 오히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영역이 있을수록 어디에 보냐에 다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가장 많이 추천해준 책 중에 하나가 이건 행복한 출근길 법륜스님 책인데 종교랑 상관없이 맨날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이제 좀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포커싱은 직장 생활을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않는 법륜 스님이 지으신 거라서 스님이 뭘 알아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스님은 결혼책도 쓰고 육아책도 쓰고 이랬는데 본질적인 건 결국 마음을 비워라. 너의 욕심이다. 그거 뭐 알아야 하냐 결국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쉽게 권해주고 많은 효과를 봤어요. 제가 나를 노력한 것 중에서 가장 반응이 이제 좋았던 것 중에 하고 마음이 좀 편해졌다. 결국 내가 뭔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끄집어내기도 했던 거.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그림책이죠.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좀 여러분 의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내용은 다 기억나시죠? 나무가 계속 이 아이한테 요절 주는 거. 청소년? 어떤 의미로? 저도 저거 처음에 봤을 때 청소년 시기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이런 거를 부모님이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저렇게 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좀 이렇게까지 줄 수 있나 이렇게. 결국 이 책에서 딱 읽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이입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 이입을 해요. 거기에 맞게 다른 코칭이 따르게 들어가는데 나무에 이입한 약간 어르신의 입장에서 나는 다 주기만 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상심을 가졌을 때 또 다른 코칭이 들어가야 되고 아이의 입장에서 난 받기만 했나 하면서 다른 코칭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성향이 강하잖아요. 딱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대방의 반응을 또 내가 관찰하고 거기에서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담과 나아가서 치료까지 가는 게 독서 치료라서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또 활용하시려면 좀 더 공부하셔서 하시면은 되게 또 시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방법 중에서 이 네 번째 발췌 질문인데 우리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눴지만 이 전에 어떤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질문을 뽑아내는 거 이거를 여러분 그 발제지에 담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용이 잘 기억 안 나고 맥락이 헷갈릴 때 바로바로 이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책에 여기서 바로 뽑아서 이 발췌 질문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문학으로 봤을 때 햇빛과 바람과 물과 흙 등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식물은 왜 가장 역동적인 책이라고 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번에 채식주의자에서 과제에서 다루었던 되게 뭐 폭력과 저항에 대한 큰 의미는 담지 못했지만 그 작품 내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뽑아내는 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뽑아내면 질문 굉장히 많이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옆에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끝에 살짝 적거나 그러면 훨씬 이야기를 끄집어내기가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들을 공유하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고, 대신 끄집어낼 때 여기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책을 읽지 않았어도 이 지문을 공유하고 거기서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지문 뽑으면 지문이 이제 되게 다양으로 손쉽게 그런 큰 통찰력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읽을 때 내가 모임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요. 이거 나누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하나 체크하다 보면 거기서 활용해서 질문을 뽑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문학에서 이게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은 다 각자의 이미지로 해석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그 맥락이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내용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독자의 경험과 반응의 이제 상호 거래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는 그걸 좀 더 구체화해야지 이야기가 따로 새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발췌형 질문 쓰면 좋죠. 그래서 우리 그걸로 아까 신자고 십자로 따진다면 그 아이 때문에 가족이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관계가 틀어진 적이? 이렇게 있으면 질문이 1차원적으로 바로 매끄럽죠. 그러니까 아까 겔랑님이 처음에 전체적인 감상할 때 어떤 스토리 맥락을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감상을 한 것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봤을 때 그 주인공만 당신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게 더 이제 모호함이 많이 없어지긴 하죠. 그럴 때 쓰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이 조금 어렵거나 뭐 이럴수록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기간이 있을수록 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의 모임을 준비해 오지 않아요. 어떻게? 언제 읽었는데 2주 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러고 뭐 어쩌라는 거지? 들 수 있는데, 그때 친절하게 접근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통된 맥락을 만들어주는 거. 이 방법도 쓰시면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항상 이제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은 비문학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학 잡지에서 또 이번처럼 지문을 이제 스캔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지문을 또 공유해 드리고 여러분이 읽고 오시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선 그 지문에서 여러분이 또 자유롭게 댓글을 남기시고 그것 중에 골라서 이렇게 나눌 건데, 약간 요즘 핫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를 뽑아봤으니까, 원래 내가 책을 읽어도 약간 자기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약간 낯설 수 있어요. 좀 어렵고 막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기면서 읽는 방법이 있고 찾으면서 읽는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잘 하면 되고, 모르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 질문글을 남겨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4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